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박덕현입니다. 이제 2주 끝장 부동산 학개론 중요 부분들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출이론 3번 부동산의 분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교재 22페이지인데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을 분류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부동산을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국계법이라고 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용도 지역이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죠. 물론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은 우리가 흔히 도관농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용도 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용도 지역은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복 지정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들이 간단하게 나오고 또 지목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인간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토지 활용상에 따른 분류. 크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모두 다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똑같은 토지인데 이 토지를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활용상의 분류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후보지와 이행지, 나지 건부지, 필지 획지, 택지 부지 등등등 이런 내용들 가지고 쭉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부동산의 분류. 자, 부동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여러 측면에서 분류합니다. 먼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목에 따른 분류도 있죠. 지목에 따른 분류. 예. 그리고 주택의 분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크게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가 있는데 앞전 시험에 이제 주택의 분류가 나와서 좀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가장 이제 우리 시험에서 주가 되는 것은 인간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디 두 번째 기출이론 2 토지 활용상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후보지 이행지가 또 중요하죠, 우리한테. 토지는 유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용도로 이용하다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ing 합격하고 있다. ing. 예. 자, 어디 볼게요. 이게 토지를 크게 이제 인간이 이용함에 따라서 택지와 농지와 임지로 이렇게 통상 우리 학계론에서는 분류하죠. 그랬을 때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토지 이용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토지를 뭐라 불러주냐면 후보지다라고 얘기해. 후보지. 그래서 후보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어가는 형태를 후보지라고 그렇게 불러주고요. 다음 이제 택지를 다시 세분화시켜 보면 농지를 임지를 세분화시켜 보면 택지를 세분화시켜 보면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가 됩니다. 농지를 세분화시키면 뭐 전답과수원, 임지를 세분화시키면 뭐 신탄림, 용절임이 있는데 이 신탄림, 용절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이제 땔감으로 쓰는 나무, 목재로 쓰는 나무 이런 건데 전혀 의미 없고 자 어디 택지 택지는 이 주상공이 다 합쳐진 게 택지거든요. 그러면 어디 택지는 대분류죠. 택지를 세분화시켜 놓은 소분류가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잖아요. 그래서 농지도 마찬가지. 택지, 농지, 임지는 대분류. 큰 분류 상호간의 토지가 바뀌어가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 후보지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택지 지역 내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지역 내에서 전답과수원, 임지 지역 내에서 그래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요거 내에서 자 여러분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뭐였죠? 상호간. 근데 이행지는 내에서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대분류 안에서 얘들 상호간의 토지형이 바뀌어가는 형태가 후보지고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만 농지 지역 내에서만 토지 유형이 바뀌어가는 형태를 이행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요거 지목 변경 한번 볼게요. 지목 변경. 자 택지, 농지, 임지. 자 후보지는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의 토지 이용이 바뀌어간답니다. 그럼 결국은 토지 이용의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근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잠깐 볼게요. 주택지하고 상업지는 둘 다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돼. 돼.
근데 공장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란 지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택지하고 상업지 상호간에 이행이 되면 지목이 바뀌지 않겠지만 주택지가 공업지로 상업지가 공업지로 요렇게 공업지하고 나머지가 이행이 된다면 지목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지는 전혀 토지용의 성격이 다른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우리 교재 구성을 이번에 이제 하면서 각각의 이제 세부 내용들 요약 정리하고 그 세부 내용과 관련된 우리 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와 또 근래 시험 보면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 문제가 우리 시험이 또 여러 문제가 나오죠. 하다못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두 문제만 이렇게 우리 잡아도 몇 점입니까? 5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는데 요건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예요. 예, 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토지 활용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주택지가 상업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공업지가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어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후보지 이런 게 여러 번 나왔죠. 근데 한 번도 얘들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짚어주면서 내는 것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 텐데 주택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주택지로 결국 이것은 택지 지역 내에서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주거지가 서로 바뀌어가는 형태죠. 그죠? 택지 지역 내에서. 다음 도로변의 과수원이 밭으로 전환 중이돼. 얘는 농지 지역 내에서 결국 보니까 얘는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토지용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행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우리 시험하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보면 부동산하고 원론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많죠, 우리랑. 근데 이제 표현의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후보지 이행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답은 1번. 예. 자, 23페이지 나지 건부지 공지 볼게요. 나지란 벗을 나자죠.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란다. 그림 볼까요? 토지상에 아무것도 없대. 건물이 없대요. 비었대. 벗었대요. 그래서 나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토지상에 건물이 붙어 있다. 그럼 얘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건부지, 나지, 건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나지는 일단 뭐 이렇게 지상권, 저당권 등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의 규제가 없는 토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나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없고 그러니까 사법상 제약과 공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사법상의 제약은 없지만 공법상의 제약은 받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가치가 감해진다 해서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나지는 지상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곧장 토지 이용이 가능해. 개발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건부지는 현재 만약에 이 토지 위에 2층짜리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서 나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부지는 철거를 하려면 철거하는데 시간도 소요돼요. 나지에 비해서. 철거하는데 비용도 수반돼. 철거 비용 나지에 비해서. 그래서 건물이 걸리적거리는 건물이 붙어 있으면 나지보다는 이용상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이 붙어 있을수록 가치가 감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2번. 근데 계속 시험은 2번 중심으로 나왔어요. 건부 감가. 근데 우리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 건물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가치가 감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토지가 수용된다라고 가정할까요? 토지가 수용된다면 그냥 낮이보다 허름한 건물이라도 건물이 붙어 있으면 어때요? 보상가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라고 이야기해요.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같이 좀 알아두세요. 네. 다음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 전체 바닥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바닥 토지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이 300제곱미터 모두에다 건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워둬야 돼요. 비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란 말이죠. 건폐율. 건물의 그림자가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비율인데 만약에 이 토지 위에 해가 떠가지고 12시 방향에 이렇게 딱 머무르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그림자가 땅에 깔리겠죠. 그걸 건폐율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한 필지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할게.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반 50제곱미터의 건물이 그림자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어 있는 부분은 비어 있다 해서 뭐라 불러주냐면 공지라고 불러준다는 거. 그래서 나지, 건부지, 공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네. 다음 필지 획지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겠죠. 필지 획지. 자, 볼까요? 길 옆에 1, 2, 3, 4, 5, 6번 토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지번이 있대요. 6개의 필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6개의 필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토지는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고 5번과 6번 토지는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라고 가정할게요. 어디 볼까요? 1번 토지와 2번, 3번, 4번 토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겠죠? 그죠? 1번 토지와 5번 토지도 가격 수준이 비슷할까요? 아니요. 5번은 6번하고 비슷하죠? 그럼 보니까 필지는 6개인데 이용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덩어리는 크게 2개거든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 일대의 토지, 이게 바로 획지거든요. 그러면 필지는 6개지만 획지는 하나, 둘, 2개의 획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 일대의 토지. 자, 그런데 우리 이것 좀 볼까요? 한 필지에 다수의 획지가 들어가 있다. 볼게요. 한 필지. 예. 저쪽 도로 쪽은 주택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한 필지에 서로 다른 토지용이 나타나고 있죠. 획지가 2개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의 필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니까. 그러면 획지별로 용도가 다름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에 다수의 획지가 있으면 획지별로 가격 수준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뭐에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한 필지에 한 개의 획지에 다수의 필지가 들어있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1번 필지, 2번, 3번 필지가 있는데 전부 다 여기가 농지예요. 그러면 농지라는 하나의 용도 획지 안에 여러 개의 필지가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수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필지별로 보상가를 달리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농지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똑같이 평가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용도 획지 안에 다수의 필지가 있으면 같은 용도 가격 수준이 같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일괄해서 평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괄 평가. 네. 자, 다음 택지 부지. 택지는 이제 흔히 주상공이라고 그래요.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 플러스 지금은 당장 건축이 안 되는 하천의 바닥 토지, 철도용 부지, 이런 토지까지 포괄한 개념을 부지라고 얘기해. 부지. 그래서 부지가 이제 광의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는 보시면 돼요. 주상공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광의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요 정도가 한 번씩 나와주고요. 요거 참고로 볼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하죠.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를 하는데 얘는 또 지목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목대는 자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그냥 택지 개념이거든요. 그럼 택지는 주상공인데 지목대 아까도 잠깐 봤는데 주택지하고 상업지는 지목이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그럼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승부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근데 공작용지는 별도의 공작용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 가능한 토지 대지와 그냥 단지 지목대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지목대보다는 대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요 정도. 예,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광의 개념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이제 이런 소리 하는데 학생들이 웃어주지 않아서 좀 씁쓸해요. 아버지는 가슴이 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지가 광의 개념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학생들이 안 웃어줘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자, 그래서 부지가 광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네, 이제 기타 맹지 대지. 이제 맹지가 좀 시험에 은근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난이도하고는 무관하게 자주 좀 언급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길 옆에 이제 하나, 둘, 세 필지가 있는데, 자, 맹지 어떤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한 필지의 어떤 부분도 도로하고 인접하지 못해서 도로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맹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맹지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근데 이 대자는 이제 한자는 못 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자하고 달라요. 여기는 터대자인데 여기는 이제 부대 대자, 이제 자루 대자, 부대 대자라고 하는데 요거 어떤 거냐면 그 지금은 하고 달리 이제 지금 플라스틱 물병이 있지만 옛날에는 플라스틱 물병이 없으니까 동물 가죽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주머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물주머니 보면 입구는 조그마한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부대 자루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루대자인데 요 색깔을 보니까요. 도로하고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이 좁고 뒤로 가면서 넓어지잖아요. 이런 토지를 대지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고 맹지가 좀 은근히 시험에 나온다라고 알아두세요. 네. 자, 다음에 이제 빈지, 법지, 포락지 볼까요? 자, 길 있어요. 아랫길, 언덕 위의 길. 요거 경사면. 여기를 법지라고 그래요. 법지. 그래서 법사면의 토지를 법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겠죠. 소유권이 존재하겠죠. 근데 경사도가 너무 급하니까 활용실익이 높아야 낮아요. 활용실익이 낮은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낮은 토지를 법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음 또 하나 육지가 있어요.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근데 이제 물이 쭉 빠졌다가 쑥 들어오면 이제 물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밀물일 때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최대 만조이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시 썰물일 때는 물이 쑥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모래사장인데. 그랬다가 밀물일 때는 물이 쑥 들어오고 썰물일 때 쑥 나가고 이래.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하루에 2번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요거 토지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고 요 부분부터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토지가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등록이. 예. 자, 그런데 이제 전에는 밀물이 들어올 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썰물일 때 밀물이 들어오더라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온대. 이만큼. 우리나라 그 동해안 쪽이 총 이런 현상이 많죠. 이렇게 뭐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모래사장이 10m가 늘어났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밀물이 가득 차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 그럼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밀물이든 썰물이든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비어 있죠. 우리 흔히 이제 바닷가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자 여기를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 항상 비어 있다 해서 빈지다라고 이야기해요. 빈지. 여기 무슨 지? 법지.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 토지가 공부상의 토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항상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실익은 높은 토지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빈지, 법지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포락지. 자, 여기 볼게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 옆에 34번지 필지가 있어요. 34번지 필지가. 그래서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둑이 무너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강둑이 무너져가지고 이쪽 부분이 무너져서 하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천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무너져서 수면 아래로 잠겨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무너진 토지, 우리 폭포할 때 폭포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포락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포락지. 자, 그래서 일단 토지의 분류는 뭐 요 정도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32회 거. 자,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필지. 법률적 개념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 필지 아닌데?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필지가 아니고 뭐죠? 획지죠, 획지. 그 획지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다. 2번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토지용이 전환되고 있다. 어우, 맞네요. 맞아요. 아까 그랬죠.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바뀌어가고 있으면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바뀌어가고 있으면 이행지. 이렇게. 네. 다음 3번 나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대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이거 아닌데요? 나지는 토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지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한 필지대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나지가 아니고 뭐죠? 얘는 공지, 빈 땅, 공지. 틀렸고요. 4번 표본지. 이제 혹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직은 표본지까지 안 갔을 수 있겠는데 우리 감정평가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가보면 표준지라는 소리 있어요. 표준지. 자, 일단 볼게요. 지가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라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는데 이 토지를 뭐라 불러주냐면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는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지역의 지가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5% 올랐다. 그럼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곱하기 1.5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본지는 지가 상승률을,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토지를 선정한 토지를 표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4번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라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는 표준지고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한 토지가 표본지라는 거. 이거 나중에 구분 좀 잘 좀 하세요. 틀렸습니다. 네. 5번 공안지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도시 및 토지죠. 근데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 이용의 최연방권인 토지, 얘는 공안지가 아니고 얘는 한계지다라고 합니다. 한계지.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네. 자, 다음 이제 32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중개사 기출 문제예요.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이행지. 어때요? 이 말은요. 주거 지역 내, 그러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토지용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내에서니까 이행지 맞죠? 맞아요. 2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다. 맞는 소리.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맞고. 4번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이건 나지 아닌데?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지라고 그랬죠. 공지. 틀렸다. 자, 5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 그래서 도로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네. 자, 이제 주택의 분류 좀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우리 이번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은 주택의 분류는 좀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앞전 제가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저번에 우리 시험 봤던 거. 근데 이렇게 다중주택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나왔는데 아무튼 제가 잠깐 짚어볼게요. 근데 토지의 분류 쪽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돼요. 이번에는 네 볼게요.
단독주택은 이제 한 동의 건물의 소유권자가 한 명인데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간 등으로 구분되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오답을 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들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것 등.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계층 이하, 뭐 이 정도 특징만. 다가구 주택, 3계층 이하. 그다음에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그리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다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구분하죠. 아파트 몇 개층 이상? 5계층 이상.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4계층 이하. 근데 이렇게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는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는 이하는 다세대. 다음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기 위해서 만든 거. 그래서 뭐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을 기숙사라 하더라. 그래서 가볍게 주택의 분류는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기출 문제. 자, 이제 수정했어요. 수정.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32회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다중주택의 면적이 이렇게 660으로 그래가지고 앞전 시험에 또 바뀌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바꿔놨어요. 자, 옳은 거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 4계층 이하. 잠깐만, 연립은 공동주택인데 4계층 이하는 맞는데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초과죠. 초과. 이거 틀렸고요. 2번 다가구 3계층 이하 330 이하 공동주택. 자, 요건 맞아요. 근데 330이 아니고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야 돼. 2번도 틀렸죠. 3번 다세대 주택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5계층 이하. 자, 다 틀렸죠. 다세대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계층이 아니라 4계층이 하죠. 4계층 이하. 3번 틀렸고요.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계층 이하. 4번이 정답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좀 번씩 나오죠.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이냐면 300세대, 350이 아니고 300세대 미만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앞전에 이제 32회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니까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일단 1번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바뀌었으니까 이하 맞고요. 층수가 3계층 이하. 오케이.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3번 학생 또는 공장 등 그러니까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 쓴다. 요것은 뭐죠? 기숙사. 다중주택이 아니에요. 3번이 틀렸죠. 뭐 이런 것은 뭐 그냥 별로 의미는 없죠. 그냥. 다음 요것도 이제 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등등. 그래서 통상은 문제가 이렇게 저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이렇게 구성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1, 2, 4번, 5번이 이렇게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인데 한번 분류를 해가지고 해놨군요. 그래서 아무튼 1, 2, 4, 5번은 이제 다중주택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기숙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기숙사.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좌 때는 토지 분류 했어요. 토지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류했고 주택의 분류까지 했는데 주택보다는 당연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토지의 분류 쪽이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거 아니고 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